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정말 속이 상하고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 교육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어요. 여보, 요즘 강남 학군 엄마들은 애들 조기 유학 보내는 게 유행이래. 자기도 알지?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인생이 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나 아이 진짜 잘 키우고 싶어. 우리 돈 많이 벌어야 해. 당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말을 하곤 했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 등어리가 휘어서라도 아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야 뭐 아이가 어떻게 커도 상관없고 그저 정신과 몸이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겠어. 애 너무 잡지 않고 나도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왔어요. 중동에 근무 나갈 파견 자원자는 부장한테 신청하십시오. 라고요. 한번 중동에 나가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동 파견에 나가는 것을 선택하면 가정에 있을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저야 뭐 어디서 일하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많은 시간 보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회사에서 중동 파견자 자원 받는다는데 신청해볼까? 해외에서 일하면 수당이 엄청 나와서 아마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여보, 그게 물어볼 일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건 바로 신청해야지. 아니 그런 걸 물어보고 앉아있어. 빨리 신청해. 어머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 안 그래도 애 영어학원 보내고 논술학원까지 추가하려고 했는데 딱 잘 됐네.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아내 편하게 하고 우리 아이 잘 키우면 그걸로 나는 내 인생 잘 사는 거야. 라고 나름의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부장님께 부장님, 저 중동 파견 가겠습니다. 장기로 갈게요. 아니, 최 대리는 가정도 있지 않나? 이거 생각보다 오랫동안 나가 있어야 하고 한 번 파견 나가면 회사가 계속 파견 나간 사람만 나가게 하는 거 알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보지. 이거 총각들 상대로 낸 공고인데. 아닙니다. 아이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래도 제가 파견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대리, 애 때문에 나가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단은 최대리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신청선 받아놓을게. 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저 빼고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중동에 파견 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치안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고요. 그래도 아이랑 아내 생각하면서 버티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가는 게 기다려지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 한 3년 정도 일하면 애도 자리 잡을 거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안 필요하겠지? 딱 3년만 일하고 한국에서 쭉 근무하는 걸로 다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이가 크면 클수록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 뭐라고? 다시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걸 신청했다고? 그럼 자기 월급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자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절대 안 되지. 진짜 자기 너무 답답하네. 그냥 애 대학 갈 때까지는 무조건 중동에서 해외 근무 쭉 한다고 생각해. 우리 같은 가정 애들은 중산층이라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성적 뒤떨어지고 따라잡지도 못해. 라고 하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내의 그런 날카로운 말에 저는 다시 알겠어. 나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네. 아이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알겠어. 애 대학 갈 때까지 내가 한번 노력해보는 걸로 할게. 너무 화내지 말고. 나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알아줬으면 해. 라고 말을 한 뒤 다시 저는 쓸쓸하게 중동길에 올랐어요. 중동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는 아니 최 씨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외 장기 근무 신청을 한 거야? 뭐 빚이라도 있어? 아니요. 빚은 없는데 가진 게 없네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와이프가 아이 교육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한 달에 학원비만 몇백이래요. 저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 나이까지 집도 없고 노후에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죠. 아직 집이 없어서 안심하긴 일러요. 라고 하니 거기 있는 직원들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완전 기러기 아빠네. 일한 돈은 전부 아내한테 가져다가 바치고 가족만 보면서 사는. 최씨, 그렇게 살면 우리처럼 외로워 진짜. 저기 강 부장 있지? 강 부장도 아이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이혼하고 아예 중동에서 밖에서 살잖아. 한국도 안 들어가. 자기 젊은 날은 돈 버느라 다 허비했다고 하면서. 불쌍하지. 에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아이의 교육, 그리고 아내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돈, 제가 버는 월급을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게 저에게도 편하고 아내가 아이 교육비 관리하는데도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거의 10년간을 그렇게 저는 살았죠. 중간에 몸이 아파서 1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빼고요. 중동에서만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가 저는 동아시아 쪽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중동이랑 받는 게 동일하니까 동아시아 쪽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환경도 한국이랑 조금은 비슷하고 문화나 그런 것도 저는 중동보다 동아시아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또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추가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는 고3이 되었고 힘든 고3 시절을 지나서 결국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 사실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 하고요. 뭐랄까요. 저의 20년이 삭제된 기분이었어요. 일만 하고 한국이랑 해외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어렵고 일 나가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정신과에 가보니 의사가 심한 번아웃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20년간 앞만 보고 달리셨으니 진이 빠지신 거죠. 약물 치료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어요. 해외에 나갈수록 공허하고 힘든 감정이 증폭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근무를 한국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우울증과 번아웃,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떻게 이러냐 세상이. 진짜 미치겠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면서 마음이 헛헛한 저는 회사에 저 이제 한국지사에서 고정근무하는 거로 신청하겠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삶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우울증 판정받아서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면 증상도 심해지고 약도 한 달치 넘게 못 가져가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요. 오랜 시간 최 씨 해외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한국에서 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로 인정해서 연봉 인상하고 해외에서 받는 거랑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기피하는 해외 근무를 제가 20년간을 했으니 회사 측에서도 나름 저에게 보상을 해준 거죠. 저는 그래 뭐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이라도 남았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그래, 뭐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한국에서 일해. 어차피 애도 대학 가서 기숙생활하고 집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도 낫겠네. 애 고3도 끝나서 집에서 조용히 할 필요도 없고. 잘 생각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라고 한 뒤 한국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동창들을 만날 시간도 많아졌어요. 동창들을 만나니 다들 야, 너 이번에 부동산 어디 샀냐? 우리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무조건 부동산으로 승부 봐야 해. 부동산으로 돈 못 벌면 진짜 큰일 난다. 알지? 그래,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재미 못 보지. 무조건 투자해야 해. 그것도 부동산. 어떻게든 청약해서 차익 남겨야 하고 은행 대출 풀로 땡겨서 대출 받아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느라 한국 정세를 아예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아니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난 아직 돈 없어서 집살 엄두도 못 냈다 얘들아. 너네는 집 한 채씩 다 있는 거냐? 야, 이거 최무식 너 진짜 이름값 한다. 우리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집 한 채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나도 이번에 대출 땡겨서 외곽에 집 하나 샀고 성식이는 청약 당첨됐대. 청약 이거 당첨만 돼도 주변 시세보다 30% 싸게 사는 거라서 진짜 무조건 이득이야. 뭔 말인지 알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세상에 무심했던 것 같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은 마음에 약간 조급해졌어요. 바로 집에 가서 저는 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어떻게 하는지 쫙 보았습니다. 다행히 10여 년 전 은행원의 추천으로 청약 통장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자동이체로 10만원씩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서 청약 조건은 충분히 되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아내와 결혼했을 때부터 저는 쭉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 카페와 스터디를 하면서 청약을 신청했지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청약 당첨은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있었죠. 뭐 청약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까지 집 없이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청약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뒤 청약 신청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어요. 가장 청약하고 싶었던 아파트에 딱 넣은 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발표 날이 다가오고 저는 기대 반으로 기다렸어요. 설마 내가 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진짜 설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20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아내한테 달라고 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약 당첨자 조회를 하는데 제 이름이 떡하니 써있는 겁니다. 최무식 석자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자기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 뒤로 왔습니다. 저는 여보, 나 청약 당첨됐어. 이거 8천만 원 넣어놔야 하니까 당신 돈 있지? 내가 20년 동안 당신한테 월급 계속 보내줬잖아. 그걸로 우리 이 청약 아파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노후 준비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얼굴 한 색이 잿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8천만 원이나 선금으로 내야 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물쭈물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설마 그 돈 다 날린 거 아니지? 돈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하니 아내는 아니 몰라. 애 교육비로 다 썼지. 돈도 얼마 안 남았어. 몰라 묻지 마. 아씨, 나한테 말도 없이 청약을 내면 어떡해. 나랑 그런 건 상의를 해야지 진짜 사람 당황스럽게 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뒤통수를 누구한테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골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니, 지금,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 동안 1,000만 원씩 당신한테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보냈는데, 그 돈이 없다고? 없다고? 아무리 애들 교육비를 많이 써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 정말 이렇게 나오기야? 라고 말하니 아내는 몰라. 내가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제 와서 모은 돈을 달래? 당신이 나 돈 모으라고 월급 준 거 아니었잖아. 애 교육비로 쓰고 살림비로 쓰라고 하면서 준 거잖아. 뭔 소리야?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의 태도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는지 두 눈과 두 귀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저는 아내가 모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한 대로 저는 청약 선약금을 넣기 위해서 동창이고 친구고 할 거 없이 돈을 꾸러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더니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뭐냐? 사기당했냐? 너 설마 마누라가 다 쓴 거야? 라고 하면서 저의 상황을 다들 눈치를 챘더라고요. 저는 창피스러워서 묻지 말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돈 500, 1000씩 꾸고 다녔습니다. 어찌나 비참하던지요.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서 원래 있던 우울증이 더 번졌지요. 그러다가 문득 아니 이 옆에 내는 어디서 돈을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넘긴 월급 통장의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저는 한풀이를 했지요. 앞에 있는 은행원한테 마누라가 내 돈을 20년간 타가서 착실하게 모으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다. 자네도 결혼하면 이거 조심해라. 내가 오늘 통장 정리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러 온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그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이만배 씨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에게 거의 20년간 회원님의 월급이 흘러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주기적으로 왜 이분에게 보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았습니다. 20년간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아내는 그놈에게 입금하고 있었던 거였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정리한 통장을 가지고 집에 급하게 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돈을 꾸준하게 보내주는 거지?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일단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청약 선약금 제출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 이만배라는 놈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잠들 때까지 저는 잠든 척을 하다가 아내가 확실히 잠든 것을 확인한 순간 아내의 핸드폰을 손에 집었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내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잠겨있던 지문 잠금을 풀었죠. 간 떨린다. 진짜 도둑이 된 기분이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에휴. 라고 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 어플에는 이만배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숨김 어플에 텔레그램이 깔려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은 보안이 보장되어 있는 통신 어플이었고 거기에 이만배 이름이 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생겼어요. 남편이 이제 한국 근무를 하게 되어서 제가 남편 월급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회장님께 은혜를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거 참 문제군요.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좀 해야겠네요. 라는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 위의 메시지는 전부 다 삭제가 된 상태였어요. 뭔가 평범한 관계는 아니란 것을 판단한 저는 바로 핸드폰을 더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걸 눌러보니 사진첩 게시판에 우리 대단한 만배 회장님
이라는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만배라는 놈의 얼굴과 제사장에서 흰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 놈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슬슬 쎄한 기분이 들었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만배라는 놈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사이비 종교 교주였어요. 와, 아내가 이런 곳에 빠질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동안 저 몰래 이런 종교를 믿고 이만배라는 놈에게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외 근무 나가라고 아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한 것도 전부 다 이만배 놈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 교육비로 쓴다는 것은 핑계였죠.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들, 아빠가 하나 물어볼게. 아들 여태까지 학원 몇 개나 다녔어? 라고 하니 아들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학원? 나 9살 때 아빠 중동 가기 전까지만 학원 다니고 아빠 중동 간 이후로 한 번도 학원 안 갔잖아.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자기주도 학습하라고 안 보내주던데? 그런데 갑자기 학원 이야기는 왜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은 학원도 안 다닌 거였어요. 그 돈을 싹 다 교육비에 쓴 것도 아니고 만배라는 놈한테 바친 거였죠. 저는 너 엄마가 이상한 종교 다니는 거 알아? 라고 했더니 아들은 대충 알아. 그래서 나도 엄마랑 엄청 싸웠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기숙사 사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도 언젠간 내가 말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아빠가 먼저 알아버렸네. 난 엄마를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와, 만배놈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신경을 못 썼다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20년 피땀 눈물이 들어있는 돈을 만배놈에게서 가져와야 했어요. 어떤 추악한 짓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했습니다. 마침 그 주 토요일 돈 관련해서 아내와 함께 구이동 오렌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더라고요. 오렌지 카페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카페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었죠. 저는 사장님에게 제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일처럼 화를 내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건 최대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놈 자식이 특정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거기에 내가 녹음기를 설치할 거고 그놈 약점을 잡아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놈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아내와 함께 들어왔고 그 년놈들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잘 착석을 했어요. 저는 선글라스에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쓰면서 그 년놈들의 대화를 훔쳐듣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와 만배놈은 거의 연인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만배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우리 한 달 만이죠? 어쩜 좋아요. 이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회장님에게 은혜도 못 드리고. 우리 수진 씨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지.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은혜 씨가 돈을 못 주면 몸으로라도 은혜를 줘야지? 라는 아주 더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딴 사이비한테 빠진 아내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 부끄러워요. 만배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도 저는 다 좋지요. 만배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니까요.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기가 찬 저는 아주 생난리를 다친다. 믿었던 아내도 날 배신하는구나. 만배놈한테 내 돈을 다 가져다 바쳐서 나는 뭐 잘생긴 줄 알았는데 눈은 단축구멍에 입술은 무슨 짱뚱이처럼 두퉁해서 발랑 뒤집어 까지고 입냄새 나게 생긴 놈을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야? 어휴, 저 옷 입은 거 봐라. 찌릉내 나게 입고 어디서 누더기를 가져와서. 나 참 저렇게 생기다만 놈을. 아니, 아직 얼굴 형성되기 전 태아의 모습으로 사는 놈에게 내 마누라를 뺏긴 게 더 자존심 상하네. 두고 봐. 똑같이 갚아줄 거니까.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에 숨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죠. 그때 만배놈이 갑자기 아내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남편보단 잘생겼죠? 남편이 눈이 크고 키가 180이 넘고 훤칠하던데 그래도 이 만배 회장이 더 낫지요? 내가 그래도 매력은 더 있어서
남편보단 훨 나은 것 같은데. 작은 눈에서 나오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여성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눈이랑 코랑 두툼하고 푸짐한 입술을요. 라고 하자 아내가 그럼요. 제 남편은 뭐 느끼한 얼굴이죠. 만배 회장님이 훨씬 더 매력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와,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렇게 못난 놈보다 내가 못생겼다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못 참아. 하면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그놈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렌지 카페 사장은 안 돼! 참아, 최씨! 저딴 망둥어한테 발끈하면 안 돼! 하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로 그놈에게 달려가서 주먹질을 날렸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자기 객가나 안 된 니놈이 나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하니까 화딱지가 생겨서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안 그래도 호떡인 네 얼굴을 피떡으로 만들어 줄게. 알겠지? 하면서 널쩍한 넙치처럼 생긴 얼굴에 주먹을 꽂아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콧대가 없는데 제가 퍽퍽 때리니 아예 콧대가 사라질 지경이더라고요. 아내는 여보, 지금 회장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오늘부로 나랑 끝이야. 꺼져. 라고 한 뒤 그놈 자식을 더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던 사이 만배놈이 도망가려고 했고 간절한 마음에 저는 만배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는데 거기서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아직도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그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팍 당겼는데 바지랑 팬티가 같이 벗겨진 겁니다. 만배놈 자기 아래를 보고 제 눈을 보더니 으악거리면서 두 손으로 자기 중요 부위를 가리고 진짜 그냥 주랭랑을 했고 거기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그야말로 쌩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뭐야? 저 사람 남자 아니었어? 왜 그 부분이 없는 거야? 너도 봤지? 그 남자 거기 없는 거. 야, 없는 게 아니라 작아서 안 보인 거야.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콤플렉스 심한 것 같은데 저 남자가 그걸 건드렸어. 진짜 대박이다. 살면서 저런 남자 처음 봐. 하면서 비웃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내도 좀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아니, 적당히 작아야지. 꽈리고추보다 더 작아서 저는 종양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눈을 의심했어요.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뭔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만배놈은 창피했는지 바로 멀리 도망갔고요. 저는 놀란 눈으로 아내에게 당신 고작 이런 남자를 좋아한 거야? 나는 당신을 좋아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 같아. 저딴 핫바리 남자를 좋아하냐? 진짜 이래서 사이비 하는구나. 저렇게 못난 놈도 신취급을 받으니까. 오늘부로 내가 당신한테 소짝 날릴 거고 소송할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아들도 당신 이해 못하고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겠어? 라고 한 뒤 오렌지 카페 사장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만배 같은 놈에게 아내를 뺏기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 오렌지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만배놈의 바지를 벗긴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였지요.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증거를 포착하려다가 이런 사진밖에 못 찍었네요.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 사진을 만배놈에게 보냈습니다. 야, 이 사이비놈아, 너 내 아내한테 받아간 내 월급 당장 내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면서 사는 것 자체가 내게는 수치야, 수치. 알겠어? 더러운 놈. 당장 그 돈 내놔.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당장 내놔. 당장 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배놈이 저에게 돈을 줄 리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체념을 한 상태에서 그냥 분풀이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사이비 놈들이 원체 독하잖아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네들 신념 때문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애들인데 저도 그걸 잘 아니까 그냥 그 오렌지 카페에서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성의 끈을 놓고 짐승처럼 그놈에게 달려가서 주먹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것도 있었고 또 바지를 벗기려고 잡은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 같아서 조금 측은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간 놈이었기 때문에 지렁이의 꿈틀거림이라도 해보자 해서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당연히 씹힐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만배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만배놈 전화번호도 아내 핸드폰에서 몰래 발견해서 문자를 보낸 건데 직접 전화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오렌지 카페 그분이시죠? 저 이만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만배라는 놈은 아무리 그래도 그곳에서 제 바지를 벗기는 건 좀 아니지 않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잠을 못 잤수다. 정말 진짜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만배놈이 그 바지 벗겨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싶었지요. 저는 아니 당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거요? 당신이 20년 넘게 내 아내를 조종하고 유부녀인 여자를 꼬셔서 사탕 발린 말로 내 월급을 다 가져갔잖소. 당신 때문에 나 이 나이까지 집 하나 없이 미치겠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지옥에 떨어질 놈. 가재미같이 생겨서 하는 짓은 완전 능구렁이고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퇴퇴 뱉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만배놈이 그 사진 지워주면 안 되겠소? 절대로 우리 신자들한테 안 뿌리는 조건으로 내가 그 돈 다 돌려주겠수다. 내 가장 약한 점이 콤플렉스가 그 부분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들춰낼 수가 있어? 미치겠소. 제발 그 사진만은 지워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 통장에 바로 20년간 건네받은 돈 다 돌려주겠수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콤플렉스가 심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신자들이랑 잠자리 이런 거 하나 없이 전부 입놀림으로 말솜씨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을 모은 거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그놈의 약점을 잡게 된 거고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가지고 그놈이 양심에 찔려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네요. 저는 끝까지 센 척을 하면서 먼저 내게 그 돈을 보내면 나도 고려해 보겠수다. 내가 뭘 믿고 그 사진을 먼저 지웁니까? 문자로 하나은행 계좌 보냈으니 바로 돈 쏘시오. 라고 했고 이만배 놈은 기다려요. 라고 한 뒤 30분 뒤에 돈을 입금했네요. 저는 바로 제 핸드폰에서 사진을 지웠고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못난이 콤플렉스, 몸뚱이 콤플렉스, 온갖 콤플렉스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가정의 유부녀에게 돈을 뺏고 잘생긴 남자 여자 뺏어서 은연중에 내가 저놈보다 더 나은 놈이라고 생각 가지면서 자기 결핍 채우지 마시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오? 라고 말하면서 그놈에게 호되게 한마디 해주었고 그놈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게 됐소다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 돈이지만 다시 돌려받으니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넣기 위해서 통장을 옮기고 하하호호 웃었네요. 아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아내에게는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혼 소장을요.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처럼 살다가 완전 호구 인생 될 뻔하다가 겨우겨우 낭떠러지 직전에서 유턴을 해서 지금은 청약 아파트가 다 지어지길 기다리며 친구들에게 돈도 다 갚고 남은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기러기 아빠 인생 이런 걸 취재하길래 보다가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가족 없이 타지에서 돈 벌고 보내주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적게 벌더라도 가족 곁에 있으세요. 그게 나중에 돌아볼 때 내 자신에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